최근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런데 금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파월이 이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금값을 올릴 정도로 과연 파월 의장의 힘이 강한 건지 아니면 혼란을 초래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서 메인 테마는 역시나 금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을 전체 이끌고 계시는 그 김정호 사장께서 저희들이랑 그 얘기할 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세계 경제라든가 주요국들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니까 왜 최근 들어서 그 경제신문들이 이것을 그 취급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쪽이 한번 인생이 깊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원자재 시장이 뜨겁죠. 그 중에서도 아마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면 재테크 할 때 금을 많이 소유하는데요.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그 국민들이 금값의 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52주 금값의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그 금값은 조금 저기 빨간 선으로 잘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초 이후죠. 작년 10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죠. 이게 요거를 좀 두 가지 특징을 했는데 자막을 좀 일단 절대 수준이 작가가 좀 많이 자른 것 같아요. 절대 수준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종전과 다른 패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값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작년 그 10월 초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1,831달러인데요. 지금 그렇게 빨간 선으로 아주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2,316달러, 17달러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종전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금값 상승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자 종전은 어떠냐? 인플레 해칭으로 금을 많이 넣었죠. 근데 지금 물가 잡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물가 금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해서 디지털 금과 금값은 비례해서 한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오늘도 65,000달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종전의 다른 패턴이죠.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초 이후부터 100에서 105 레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자산인 미개 국채, 여기에 이제 정책금리를 포함해서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와 반비례 관계가 최근도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종전의 다른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종전의 금에 대해서 경제 교과서에서 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흐트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의 상승이 최근의 상승이 왜 그럴까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괜히 뉴노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네. 자, 종전의 이론과는 다르다면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은 초불확실성 시대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가 4월 11일 날 펄 이코노미라는 이런 주제 가지고 이제 한 말로 보면은 불확실성 시대, 초불확실성 시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죠. 그런데 최근에 두 가지 현상이죠. 초불확실성 시대인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불안한 것은 안정자산 중에 굉장히 가는 것이 굉장히 갈수록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종전의 이론이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일단은 달러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각국들이 탈달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안전통화하면 달러로 이렇게 100% 신뢰하는 이런 것이 예전만 못하다 하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 범위가 자꾸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고요. 두 번째는 미개 국채는 뭐 미개 국채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세계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고 연일 뭐 재정 적자라든가 뭔가 이런 거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부채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종전처럼 그 안전자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가 불안정하죠.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가치가 불안정해서 연일 가격이 변동성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자산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미국이란 위상, 달러의 위상,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안정자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예. 이태리가 선진국에서는 국제 쇼크를 겪었는데요. 향후에 이태리보다 더 국제 쇼크에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누가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 미 의회 예산국이 그랬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예산을 잡아가는 이런 주무기관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태리의 쇼크보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태리의 쇼크, 피구의 쇼크 다 할 겁니다. 여기보다 쇼크가 더 오래된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국가 채무 비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9%입니다. 아마 최고 신용 등급이 갖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 100%보다는 믿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 2034년이 되겠죠. 국가 채무 비율이 116% 간다. 위험 수위를 훨씬 높는다. 근데 이 CBO도 사실 언론에 보기에는 너무 이게 안전하게 추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자 10년 후에는 123%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을 기르고는 미국의 국채가 저렇게 이태리보다 국채 쇼크가 된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금이죠. 그렇죠. 금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금값의 두 가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절대 수준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금값의 상승세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추억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포리아 골드 리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골드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골드 슈퍼 사이클은 뭐 잘 아시는 용어고 아마 유포리아 골드 리콜이라는 단어는 예. 이렇게 아마 생소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유포리아 골드 리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보통 투자자들은 과거에 좋은 추억, 나쁜 추억에서 스티그마 이펙트, 그다음에 유포리아 이펙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예. 금과 관련돼서는 아마 금에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많은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2011년 전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 상황을 봐겠습니다. 예. 그때 셧다운 발생했죠. 그렇죠. 미국의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죠. 이런 상태에서 당시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로버트 지올릭 월드뱅크 총재가 근본이자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태에서 사회주 국가들이 그때는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달러 보유증을 축소하고 금비중을 확대했거든요. 요게 이제 사실 2011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럼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그 8월 이후에 자 그때 당시에 S&P가 국가신용을 떨어뜨렸죠. 예. 작년 8월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를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발생하고 있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도 전해드렸습니다는 그렇죠. 근본이자를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초 이후에 당시에 11년 전에 13년 전에는 뭐냐면 사회주 국가들이 금을 샀다 하는 것도 말씀드려요. 지금은 각국들이 뭐냐 유포리아 골드 리콜 현상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고 있다. 사재기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금에 대해서 유포리아 리콜 현상, 골드 리콜 현상, 골드 슈퍼 사이클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값을 얘기할 때는 하루에 뭐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거 얘기하면 금값의 추세적으로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히스토리를 거쳐서 그렇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통화제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론을 설명하면 그날 요인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털에 잡아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파월 의장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통화정책 카오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파월 의장이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가졌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설의 주제가 경제 전망이었었는데요. 예. 사실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 더 그래다. 그래서 우리 캐스터에서는 물가에 관련해서 언급한 사항, 이 대목을 좀 지었겠습니다. 오히려 더 화제가 됐던 것이 오늘 새로운 용어 마니터리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마니터리 스탠다드는 뭘까? 통화 표준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시간을 갖고 심층 있게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정 기간 동안 통화 정책의 기조 내지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레짐과 같다. 체제 레짐과 같다. 이걸 프레임과 레짐을 통합하는 게
스탠다드로 통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일정 통화 기조 동안의 기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조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2012년 이후에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를 중시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를 읽고 미리 대응하는 게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후행적으로 하면 리액티브 후행적입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한국은행의 이청재 총재께서도 통화 정책은 느느리 선제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예. 폴 볼커 이후에 통화 정책의 생명이 프리엠프티브다, 선제적이다. 그렇죠. 미리 해야 된다. 통화 정책 시차선 9개월, 11년으로 감안해서 미리 조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통화 정책 생명의 선제성을 그린스펀, 버냉키, 제닛 앨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마치 통화 정책에서는 자 미래 상황을 미리 감안해서 통화 정책에 조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파월은 2019년부터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에 평균 물가제 같은 경우는 구체화됐죠. 2021년 9월서부터 아주 구체화되고 그 이전서부터 파월이 2017년 트럼프 인사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평균 물가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법률가로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구체화되기는 2021년 9월서부터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리액티브, 후행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지표,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그날 발표되는 자 인플레라든가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를 본다. 이거 후행적이죠. 그러면 데이터가 뭐냐?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또 월별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달은 좋게 나오고 어떤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후행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자,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파월 입장에서는 항상 뭐냐?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항이랑 오늘 스탠퍼드 얘기했던 사항 또 뉘앙스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 이번 주말에 실험들이 좀 낮게 나올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차례 인하해서 오늘은 딱 보면 뉘앙스를 보면 좀 2차례 정도 이런 쪽으로 좀 축소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월별 지표 해석하는 사항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바로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의 카오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통화정책의 카오스다. 당신이 이끌어가는 정책, 페드가 이끌어가는 정책. 그러면 페드는 세계 중앙은행이고 그 다음에 파월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과 세계 경제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통화정책이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를 하고 한국은행도 페드에 쫓아가기 시다 하는데 거기서 카오스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자산은 상당히 범위가 축소돼 있죠. 예. 그래서 뭐냐? 금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금값이 뭐냐? 지금 특이하게 인플레든가 이런 측면에 오늘 상승할지는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마이터리 스탠다드, 마이터리 레짐, 마이터리 카오스 이런 용어가 오늘 스탠포드에 이렇게 대해서 나왔던 용어가 앞으로 통화정책 관련해서 한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준, 그리고 세계 경제 대통령에 해당하는 파월. 지금 양측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글로벌 추세가 최근에 많이 쇠퇴됐죠. 그래서 뭐 탈세계화라는 표현을 쓰죠. 예. 글로벌 속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슬로우 발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우타키 자급자족 성향이 강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공급망 부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자 세계 중심 통화가 화폐 3대 기능, 거래 단위, 가치 저장 기능, 그다음에 회계 단위 이 달러 기능이 자꾸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가치 저장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 상태에서 세계 중앙은행 기업인 연준과 그다음에 세계 경제 대통령인 파월이 저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카오스 현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자급자족 아우타격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외화보에서 달러 보유증 취소할 수밖에 없죠. 디지털 속도 빨리 가져가야죠.
왜냐? 지금의 이 신용화폐, 법정화폐에서 달러가 지금 세계 중심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 환경은 디지털적으로 바뀌죠. 근데 자, 법정 통화에서 신용 통화에 해당되는 달러는 흔들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맞춰서 디지털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급자족 속도를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자국통화 결제망을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동안은 뭐냐? 달러 비중이 워낙 중심 통화를 하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니까 달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위프트망이죠. 달러 결제망인데 최근에 보면 각국들이 자급자족하는 상태에서 자,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 칩스, 그다음에 러시아 결정은 루브랑 SPFS 이런 쪽으로 결제망이 가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국 통화 중심으로 가는데 자국 통화가 위안화라든가 루블화라든가 또 원화라든가 이런 게 달러에 버금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통화 역할을 아직 현존 통화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에서 자, 자급자족해서 경제 독립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금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금 매입력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회복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 회복이 이번에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게이지 그 전서부터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단순히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표 자체에서 그냥 때려 맞히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금보유량이 이렇게 올라버리는 것은 최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2011년 이후서부터 그다음에 시진핑이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9년서부터 중국의 금보유량이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기 침체다, 디플의 상황이 됐던 최근 3년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게 중국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장 우려했던 최근 3년간을 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입니다. 중국이 165톤을 샀습니다. 인도가 136톤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샀고 중국이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기 지표가 지금 조금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 나왔다고 경기 회복이니까 중국의 구리값 수요가 증가해서 구리값 상승, 금값 상승이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다. 경제 패권차긴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이게 양대 버금 국가로서 시진핑의 야망을 드러나기 위한 모습이 설수 탈달러와 그다음에 아직 위안화의 역할이 중심 통화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가는 이런 쪽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박스 시니카의 야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높이는 전략 차원에서 달러를 가져가지 않고 금을 가져가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달러를 버리면 세계에서 보면 미국이 달러를 중심 통화로 해서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금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상당 부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이제 올라간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때려맞기 식으로 금값이 올라가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국 경기 회복이다. 근데 경기가 진짜 완전히 침체됐던 지난 3년 동안 세계에서 금을 이렇게 많이 중국에 샀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통화 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뉴노멀 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통화 제도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네, 달러의 중심 통화 기능이 가장 잘했던 것이 1945년 브레튼 우즈 IMF라든가 무역 사이드에선 이렇게 가트 체제로 해가지고 미국의 중심 체제가 통화적인 측면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 그 브레튼의 중심 통화 기능이 가장 강했던 것이 금의 가치를 이렇게 불안한 것을 달러 가치를 흔들리는 것을 금으로 보유했다 보니까 고정환 유체가 유지됐던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전성 시대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달러 교역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금으로서 메꾸자 보니까 금의
매장량이 한계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철폐했던 것이 1971년 금태환 정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스미드소니안 체제를 거쳐서 지금의 한일 체제는 1976년 킹스턴 회담을 이렇게 자유변동할 체제로 간 거죠. 달러 가치는 뭐냐? 달러 가치는 사실 이렇게 자국의 외환 수급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냈던 거죠. 근데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달러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안정자산의 기능을 갖고 있는 페드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는 파월 의장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화 정책의 카오스까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금의 상승한 문제는 달러 기능 축소와 함께 향후에 세계 단일 통화 입장에서 달러레이션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유로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그 세계 그 단일 통화 관련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지켜보는 문제 관련해서 금값의 상승이 단순히 뭐냐? 단순히 사실 그때그때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라 통화 정책과 결부되어 있고 달러의 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값이 종전과 다른 아주 두 가지 현상,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금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 지금 국제 통화제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4월 11일 날 예. 한국경제 그 TV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 문제도 좀 언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문제가 하나의 의제로 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량을 늘리고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률도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 지난 10년 동안 금을 전혀 매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세계 금위원회에서 추정한 수치, 정확한 수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때 김중수 한은 총재였습니다. 그때 한은행에서 외환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금을 96톤을 샀습니다. 예. 이건 뭐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2011년 미국의 셧다운 철회 이후에 금값이 1900달러 매입 시점인데요. 이것이 2015년 8월 달에 106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한은에서 96달러 샀는데 금값이 저게 절반 토막으로 떨어지니까 외환 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됐던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 이후에 세계 금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정한 거 보면 그때 장부상 가격으로 104톤, 예. 104톤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104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자막이 안 돌아갔네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막이 그래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부 금을 사고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액에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얼만큼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금에 대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단 1달러도 사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금값이 상승하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화 운영을 잘해야겠다 해서 외화 운영까지 맞추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 궁금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이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김중수 악몽 때문에 그런 거냐? 안돼. 사실 그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것처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을 하면 팔고 달러를 할 때는 상당히 신속성이 떨어진다 예. 하는 측면에서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는다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캡틴 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외화 유동성 풍족하다 가리면서 금값의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요. 이런 걸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답을 맡기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